안녕하십니까. 가상국민후보 새한국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약속으로 노동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중심 잡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노동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노동이 착취와 수탈만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득권층이 되었습니까? 많은 국민은 노동이 기득권이 되어 생산성을 젖먹고 양극화를 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아다녔습니다. 노동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약했다가 내리막길로 간 나라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노조의 투쟁도 문제지만 법 제도가 구조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각 사안마다 자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불법 투쟁하는 노조는 불법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일부 노조는 법에서 금하는 정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 국방 예산 감축, 주택 50% 국유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사항을 보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단서조항 중 마항을 보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법에 노조는 정치투쟁을 금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불법 정치투쟁을 묵인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방 예산 감축이나 미군 철수 같은 외교안보 문제까지 참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의 불법은 또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불법 점거 사건, 현대차 울산 4공장 노조원의 전주공장 노조 간부 폭행, 김포 택배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아간 집단 괴롭힘, 건설 현장에서 독점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폭력투쟁, 코로나 시국에 불법 집회와 시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불법이 아니라 아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나 집단은 형법에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해 해산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 조직 수괴는 사형까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여러 차례 위반해 구속한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도 석방되어 활개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또다시 불법을 선동하고 다녀도 속수무책인 정권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조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대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민노총의 불법 활동은 자료를 모아 범죄 조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힘과 세력이 있다고 해서 불법 투쟁하는 일을 대충 봐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져 힘 있는 자들만 살만하고 힘 없는 자들이 짓밟히는 세상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노동자 대표성을 독과점하는 노조와 노조의 대표성 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근로자 수는 총 2,099만 명입니다. 이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113만 명이고 한국노총은 115만 명입니다. 이들 양대 노총 조합원들을 합쳐봐야
전체 근로자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조가 노사정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이해조정위원회의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난 반민주 행태입니다. 국민 10%만 참여한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아파트 주민 10%만 참여해서 대표회장을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조가 조합원 수만큼 대표성을 갖도록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사회 대타협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각계각층이 제대로 된 대표성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양대 노총 대표뿐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와 자영업 대표, 프리랜서 대표 등 각급 경영자들과 각계 실업자와 근로자들을 실질 대표하는 이들과 또 중립적 시민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대폭 민주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높은 임금은 깎고 저임금을 올리는 중향 평준화 개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불평등 보고서 2022는 우리나라가 서유럽보다 더 부자지만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인 상위 10%가 가진 재산은 평균 12억 2,508만 원으로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평균 2,354만 원으로 전체 부의 5.6%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 간의 격차는 14배, 부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가 52배나 나는 셈입니다. 서유럽 나라 소득 격차와 비교해보면 프랑스가 7배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8배, 영국이 9배, 독일은 10배로 한국보다 격차가 훨씬 작았습니다. 이런 양극화의 주범은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이 중심인 자산 양극화 문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노동개혁이 필요한 소득 양극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합니다. 국민 총소득 중에서 돈 잘 버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은 2016년 현재 전체 총 국민소득의 43%입니다. 즉 전체 국민이 번 돈의 절반가량을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상위 10%를 연봉으로 따지면 약 7천만 원 안팎입니다. 이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을 나눠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 상위 10%는 누구일까요? 바로 민노총 가입 주력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다고 볼멘소리하는 철도공사 올해 평균 연봉이 6,720만 원입니다. 철도공사보다 나은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대기업 노조원들 역시 대부분 연봉 7천만 원이 넘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 노조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작년엔 8,8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득 상위 10%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소득 양극화와 직결되느냐 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사업장 점거하며 파업을 하면 경영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 올린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경영자들은 그 부족분을 어디선가 벌충해야 합니다. 그 부족분을 가장 손쉽게 메울 수 있는 데가 바로 하청 중소기업들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대기업 노동자가 100을 받았다면 그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는 75를 받았지만 지금은 5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하청과 제재하청으로 가면 원청 대기업 근로자보다 더욱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가 원인이고
그 출발은 생산성이 아니라 투쟁으로 임금을 올린 대기업 노조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뿐 아니라 위험도 외주화되어 하청 근로자들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아지니까 2인 1조로 해야 할 일을 혼자 일하다 참극이 일어난 사건이 김용균 사건이고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입니다. 기득권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누리고 희생은 하청 근로자들이 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의 80%가 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소득이 줄어드니까 동네 식당 2번 갈 것도 1번 가는 것으로 줄입니다. 자연히 지역 상권, 시장 크기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소득이 크게 벌어지는 그 출발점에 대기업 노조의 횡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기업 노조들은 자식들에게까지 자기 자리를 물려주려고 일자리 세습 조항을 단체 협약에 넣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가 세습까지 하려는 판입니다. 반면 오늘날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은 일찍부터 노노 타협을 통해 소득 평등을 이뤘습니다. 1938년에 이루어진 노사정 사회 대협약인 샬투셰 바덴 협약 이후에 노노 간에도 소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노총 같은 대기업 노조 중심인 스웨덴 노총이 양보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시했습니다. 큰 회사에서 일하든 작은 회사에서 일하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주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대기업 노조 중심인 스웨덴 노총이 양보하며 주도했다는 점에서 탐욕스러운 우리 민노총과는 크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출범하는 날 이를 방해한 것이 과거의 사측 구사대가 아니라 정규직 노조였습니다. 민노총에게 노동운동의 기본인 노동자 연대 정신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2가지 차원으로 노동개혁을 이루어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는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했던 사회 대타협 방식입니다. 이들 나라 노조는 싸워봐야 둘 다 손해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투쟁보다 양보와 협력을 택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노조를 분쇄하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생산성에 바탕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투쟁성에 기반한 임금 인상이 되다 보니 생산성과 경제가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대처 총리가 노조 파업을 분쇄하여 영국병을 고쳤습니다. 프랑스도 뒤늦게 마크롱 대통령이 나서서 철도 노조 파업을 제압했고 노동 유연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금 프랑스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 있어 사회 대타협이 가능한 한국노총과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탐욕스러운 이익을 위해 투쟁만 일삼는 민주노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한국노총과는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민노총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대타협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파업 투쟁 등에 나선다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동시장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독일 슈레더 정부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해고 제한법 적용 제외 사업장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해고를 좀 더 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파견 근무 상한 기간인 2년도 폐지했습니다. 이어진 메르켈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서 일거리가 많을 때는 일을 좀 더 하고 일거리가 적을 때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03년 3.5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기 좋은 노동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률도 2003년도에는 64.6%에서 2019년도에는 76.7%로 올라갔고 실업률은 9.4%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는 노조의 과도한 단체 활동을 개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과
노동조합원만 채용하기로 정한 클로즈샵 제도 조항을 불법화했습니다. 그 결과 파업으로 공장이 선 날이 이전 켈러앤 정부 기간 동안 1307만 일에서 대처 정부 동안 862만 일로 줄었고, 캐머런 정부 들어서는 53만 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사회 대타협 나라인 네덜란드 루버스 정부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늘리는 노사정 합의를 했고, 물가를 연동한 임금 인상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 비용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후에 리터 정부에 들어서는 해고 수당의 상한선을 정하는 해고 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줄여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3.0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는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노동 정책들이 도입됐습니다. 2017년 이후 비용을 늘리는 방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 비용 부담은 늘어났고, 인력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자율성은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을 성공한 유럽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밑돌았고, 고용률은 66.8%로 이들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생산성에 기반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향 평준화한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고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라 나이 들수록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도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투자 활동을 위해 노동시장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조를 설득하되 안되면 국민 동의를 구해서 법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노조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들을 압박하여 시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구청을 보면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시의회가 인사 개입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설직 간부 공무원 2~3명 인사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 및 수사를 운운하며 겁박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고위직들은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시장의 공무원 인사권을 시비 걸지 말라는 것이지만, 시민대표로서 시의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회 발언을 공무원 노조가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노조가 주민대표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인사권과 예산권뿐 아니라 또 다른 주민대표인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과 예산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공무원은 시민대표인 지자체장과 의회의 결정을 받아 일하는 일꾼입니다. 지시받아 일하는 일꾼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극상과 반역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작태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관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위한 노조 활동을 넘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상습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에 해산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주모자들은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숨쉬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금 시기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이 모델입니다. 회사 이사회에 경영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공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노조는 책임성이 없는 노조입니다. 투쟁 기술만 발달되어 있고 생산성에는 무책임합니다. 독일은 우리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달리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다른 말로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간에 걸친 노사 대립과 투쟁이 서로 손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사회 대타협에 나설 줄 아는 성숙한 노조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사회주의 개발 방식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장했지만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무리한 노조 파업이 없었기에 경영에 집중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제 성장 과실을 두루 나눠야 하는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기업이 사회 책임 경영하는 데 경영진들보다는 노조가 뒤처져 있습니다. 사회 책임을 외면하는 탐욕스러운 노조가 곳곳에 있습니다. 노노소 타협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대하는 세력이 민노총 같은 노조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킨다면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예로 중장기 투자를 위해 아껴야 할 사내유보금을 연구개발이 아니라 당장 임금 인상하자는 데 쓰자고 나설 것입니다. 그동안 노총들이 주장해온 것들을 보면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더 많은 분배를 하자고 해온 것을 온 국민이 다 압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배를 가르자는 것이 지금의 노조입니다. 이런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업이 망하고 산업이 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공공부문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민이 뽑은 정권과 그 정권이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이 국민 대표성이 거의 없는 노조원들과 함께 경영하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정부와 국회 견제 기능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이들 공공부문 평균 연봉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귀족 노조원인데 이들이 경영까지 참여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평균 억대 연봉으로 가자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이들이 우리 시장경제 실정에 맞지 않게 노동이사제를 두자고 하는 것은 크게 나라를 해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이사제는 지금 도입하면 안 됩니다. 독일처럼 노조가 해고하기 쉽게 노동개혁에 동의하는 등 경영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이 동의할 때 그때 가서 노동이사제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노동이사제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일곱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보장과 소득 차이가 핵심 문제입니다. 원래 상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하는 게 옳습니다. 다만 기존 정규직이 비정규직 몫까지 빼앗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으므로 정규직 임금을 조금 낮춰 중향 평준화를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정규직은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은 정규직화시키되 임금을 약간 올리는 중향 평준화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높은 기술 숙련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시 근로자로 쓰기에 힘든 고소득 근로자들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고급 기술 인력들은 높은 소득을 올리는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이 기업과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화하되 임금을 중향 평준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중심 잡는 시민 여러분, 다섯 번째로 발표한 공약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활력을 잃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미 양극화로 저출산 1등하는 나라가 되었고 노인 인구 20%인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과 노동을 개혁해서 생산성을 늘리지 않으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재정이 파탄난 남유럽 나라들처럼 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동을 개혁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에 따른 거센 저항이 예상되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라면 능히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